첫 번째 발표로 우리 성균관대학에 정치외교학을 하시고, 우리 선생님은 독일 어디지? 훔볼트야? F야? 훔볼트 대학에서 정치 철학으로 학위를 하시고 정치 사상사 하시고 지금 발표하신 이 글은 독일 주어캄프에서 지금 책으로 독일어로 나오는 책 중에 일부가 지금 나왔고, 그동안 한국사에서도 이 민주주의라는 말 그렇게 많이 들어봤지만 진짜 민주주의의 그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접근한, 특히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또 이 정체로서 민주정과 그다음에 프린시플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사실은 불분명해서 막 논의만 무성하고, 툭 하면 요새는 민주주의, 반민주주의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기준도 없고 개념도 애매하게 자리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막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 딱 부딪히고 있는 소위 도전 받는 민주주의, 그리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민주주의에 대한 이 모습들을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모셨습니다. 윤비 선생님 현재 소속은 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계십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란 주제입니다. 원래 이 주제는 제가 베를린 고등연구원에 있는 1년 동안에 연구했던 주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독일에서 출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패러렐로 같이 쓰고 있는 게 이제 민주주의와 AI 관련 문제를 좀 같이 연구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연구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떠나서. 저는 뭐 원래 제 배경 자체가 인문학이고, 독일에서는 제가 중세사와 르네상스를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원래 저는 사실 인문학의 친화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발표도 보시면 저래서 인문학 쪽에 가깝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뭐 긴 말씀보다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까 김월애 성님께서 계속 원장님께서 계속 미중유라는 말을 쓰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현재 제 발표에서 미중유란 말이 아마 2번 적용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 발표가 아마 인문학 연구원 사상 미중유로 말 많은 강사가 한 그 강연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워낙 말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그리고 특히 두 번째는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현재 한국 민주주의 경험 자체가 미중유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흔히 외부 강연 나오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왜 보이저 위성 1호, 2호 있잖아요. 얘네가 성간 우주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어디도 가본 적이 없는 성간 우주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성간 우주로 나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사실 다른 선례가 없는 길을 가고 있는 나라들. 근데 어떤 나라들은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통과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200년 거쳐서 성간 우주를 벗어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경험을 벗어난 거죠. 독일 같은 경우는 한 7, 80년 걸렸던 것 같아요. 한국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짧은 순간에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신기하게 여기겠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빠른 속도로 저 성간 우주를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우주로 들어갔지? 성간 우주로 들어간 나라들끼리는 참조할 경험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가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을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참조할 방법도 없고요. 그때부터는 자기 능력 따라 앞으로 가는 겁니다. 가다 꼬꾸라져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가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벤치마킹 하는 나라에서는 한국이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 되겠죠. 옛날에 한국은 자기들 궤적을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정 다른 길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치학하는 후배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의 정치학, 이거 전부 미국과 갖다 베끼면 됐었습니다. 한국 정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에서 제3세계 연구원 패러다임 하나 들고 온 다음에 거기에다 한국 데이터 부어넣으면 돼요. 무수히 많은 SSCI 논문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건 막시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막스주의 이론을 들고 왔고, 저는 그걸 줄 박박 긋고 외웠습니다. 그 당시의 경험에 비춰서 지금 한국 사회가 가고 있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죠. 즉 이런 점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회는
제가 오늘도 뭐 사회과학대학정 협의회 교수회관에서 하는 데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나라가 계속 생각은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에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가겠죠. 그러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나라의 힘은 어디 있느냐? 입에 발린 말 같지만 제 전공에서 제 양심껏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핵심은 사고할 줄 능력을 갖는 거고 인문학의 가치에 있습니다. 인문학이 죽은 나라, 제가 요즘 그 점에서 논문을 쓰고 있지만 인문학적 가치 투자가 떨어졌던 나라들이 전통적으로 결국 문턱에서 추락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로 서문을 마치고 그러면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제가 인문학연구원 소총으로 2022년도에 한번 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2개를 썼어요. 인터내셔널 히스토리 리뷰라는 저널에 논문 2개를 썼는데 자랑처럼 말씀을 드리면 그 논문 2개는 그 저널에서 작년에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논문입니다. 제가 주장한 건 뭐냐 이런 거였습니다. 흔히 펠로폰네소 이번에 시진핑 주석도 또 한번 얘기를 했더라고요. 투키디데스 트랩이란 건 있다 없다. 전 투키디데스 트랩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투키디데스가 만든 펠로폰네소 전쟁 역사 자체가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란 곳에 앉아서 봤어요. 세상을. 그리스란 곳에 앉아서 봤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항상 주장했잖아요. 가장 그리스의 축복이 뭐냐? 올리브와 포도나무. 거꾸로 뒤집어 바꿔보면 오죽 나는 산물이 없으면 올리브와 포도나무였겠어요? 지중해사를 여기 안지원 교수 있지만 지중해사를 읽어보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유명했던 게 뭐냐? 용병 해적이었어요. 실제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 전쟁사 서문에도 나오잖아요. 용병 해적. 이 유명했거든요. 심지어 오죽하면 이집트에는 그리스 용병들이 세운 나우크라티스라는 도시까지 있었어요. 약 기원전 6세기에 세워졌습니다. 거긴 전부 그리스 용병들이 살았어요. 그럼 이런 그리스 사람들이 당시에 얼마나 외부 세계를 이해했겠는가. 즉 레반트를 중심으로 해서 근동지방을 지배했던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권력을 얼마나 이해했을까. 우리가 By the rivers of Babylon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빌론 강가에서 얘기하고 있죠. 바빌론에 끌려갔던 그 무지랭이들 팔레스타인 출신들은 과연 그 거대한 도시 문명을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막 저주를 퍼붓죠. 여기 바빌론은 창녀고 바빌론은 무슨 어쩌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변방이 문명의 중심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실제로 펠로폰네소 전쟁이 실제는 뭐냐? 페르시아가 동지중해를 전체를 차지하는 가운데서 로컬 워가 일어난 겁니다. 지역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역 전쟁이 일어났고 거기에 페르시아가 3차에 걸쳐서 군대를 동원해서 침입을 했는데 거기서 패배했죠. 그리스 사람들한테야 이게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이었겠지만 페르시아한테는 그 다리우스의 업적에 그 스텔레라고 하죠. 다리우스 업적을 새긴 비에 나타나지도 않는 전쟁입니다. 이거 완전히 지역 전쟁이고 그 지역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치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만 남은 것처럼 봐요. 그러니까 천하의 패권을 놓고 스파르타 그리고 아테네가 싸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리스 바깥은 페르시아가 썽썽했습니다. 펠로폰네소 전쟁을 읽어보면 사실상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전쟁 내내 심지어 투키디데스도 잠깐 적어놓지만 전쟁 내내 페르시아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페르시아의 손을 잡아서 승리를 할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패권 전쟁은 투키디데스 머릿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상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페리클레스의 전체 전략도 우리가 페르시아를 얼마나 의식했는가를 보면 완전히 다르게 구성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펠로폰 전쟁에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펠로폰 전쟁을 읽다 보면요. 이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에 완전한 변곡점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아테네가 자기 군사력을 모조리 이끌고 시칠리아로 원정을 갔을 때예요. 시칠리아로 원정을 가거든요. 시칠리아로 기원전 415년에 시라쿠사를 넘어뜨리겠다도 가요. 그 펠로폰네소 전쟁사를 읽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심지어 그리스 사람들은 저게 얼마나 큰 섬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들어가죠. 군대를 죄어다 끌고 왔는데 포위가 안 돼요. 얼마나 섬이 크면. 포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요.
돌아왔을 때 뭐라고 써느냐. 투키디에서 써놓은 거 보면 목재도 없고 배를 말 돈도 없고 수병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에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제 과두제가 등장합니다. 과두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귀족들이 이거 봐라. 민주주의 만들어낼 때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지 않나 나라를. 전부 선동가 가서 판을 치고. 뭐라고 하느냐. 정권을 우리한테 넘겨라. 사실 이게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당시에 그리스 전쟁을 보면 그리스 전쟁에서 보면 보통 그리스 전쟁터를 보면은 경보병들, 뭐 경보병이 별거 아닙니다. 갈 때 이게 망태기에 돌멩이 짊어지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중장보병들이 있는데 중장보병들은 되게 살만한 사람들이었죠. 전쟁에 대한 기여도 이 사람들 훨씬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고 가겠다. 더 잘 배우고 기여도 많은 우리가 끌고 가겠다. 또 스파르타와 화해를 하는데도 지금 과두제가 더 유리하다고 봤어요.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가 그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니네가 만약에 민주주의만 없애면 니네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점에서 사실 과두제가 불리할 게 없는 선택이죠. 그 시절 과두제가 들어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뒤집어 엎죠. 그리스 민중이 뒤집어 엎습니다. 아고스포타모이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그리고 전장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다시 한번 참주정이 일어납니다. 이 참주정의 일원 중에 하나가 그 플라톤의 이제 그 형이죠. 그런데 이 아고스포타모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스파르타가 도와주는 30인 참주정이 들어섰는데 이것도 뭐가 뒤집어 엎느냐. 아테네가 다시 민주정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린토스 전쟁이고 그리고 기원전 387년 안탈키다스 조약이 이어질 때까지 이제 전쟁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승자는 페르시아예요, 사실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나중에는 싸울 때까지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아르탁세스 3세 앞에서 무릎 꿇고 불러준 대로 받아 적습니다. 불러도 받아 적는 그 왕의 평화라고 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민주주의는 뭐에 따른 것입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흔히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는 일정한 패턴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정치학자들은 무수히 배웠어요. 저는 항상 정치학자로서 배운 게 뭐냐면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면 항산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흔히 나오는 발전론적 이론이 뭐냐면 국민소득이 1만 불을 넘어가는 나라는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하더라.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들이 많았어요. 사실 중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국 잘 살도록 해줘 할 때 이 미국 쪽의 이론가들이 기대던 건 뭐냐면 쟤네도 저렇게 해서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로 갈 거야. 반란도 일어나고 누가 저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받아들이겠어? 라는 이런 기대가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런 일정한 물질적 조건 위에서 그 다음에 인권이나 민권의식이 자라나면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진다. 이런 이론들을 또 비슷한 이론들이 그 이후에도 많이 있었죠. 또 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몽주의의 어떤 계몽사상, 개인주의나 민권사상이 있으면서 이것이 결국 민주주의를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도 그런 그 계몽주의나 인권의식이 성장하면 민주주의가 만들어질 것이다. 글쎄요. 한국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이 그리스도만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으로 이 순간에 어떤 게 합리적 선택인가? 이 순간에 어떤 게 우리 공동체가 먹고 사고 살만하고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아테네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냥 계산을 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요즘 제가 쓰고 있는 논문에서 얘기하듯이 만약에 우리가 AI 초지성을 만들어 가지고 타임머신으로 이 당시로 돌려보내 가지고 뭐를 하는 게 알맞을까라고 말하면 아마 과두제라고 했을 거예요. 실제로 고대 이론에서 등장하는 혼합 정치 이론 있잖아요. 믹스 컨스티튜션 이론이라고 하죠. 이거 전부 배운 사람들,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키케로도 이런 이론을 다 내놓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였느냐 하면 기껏해야 오케이. 니네 민주주의라는 건 니네 저기 좀 못 살고 저기 수만 많은 니네들이 원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 합리적인 것은 서로의 이해를 다 조화시켜갖고 가는 거야라는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민주주의를 끌고 온 건 무엇이었는가? 민주주의를 끌고 온 건요. 좀 편협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권리, 내가 확보한 자유에 대한 권리, 참정권을 잃어버리지 않다는 어떤 점은 굉장히 당파적인 주장이었어요. 당파적인 의지. 민주주의를 갖고 오는 의지입니다. 의지.
집단적인 의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테네라는 거죠. 만약에 아테네가 이 순간에 이걸 내려놨더라면 당시 아테네 정치는 민주주의는 여기서 끝났겠지요. 사실 인류학자들이 굉장히 재밌는 실험들을 해왔는데요. 아마존 지역에 흩어진 원시 종족들을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떠냐면 사람이 적을 때는 평등주의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하이어라키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요. 이게 되게 재밌죠? 그래서 그 몇 개의 수인가 했더니 대략 6개의 집단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한대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6개라는 숫자 안에 어떤 최상의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방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가설을 내세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면 인류학자들이 말하듯이 국가의 형성, 그러니까 국가 형성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을 중심으로 한 위계질서 형성인데 이게 필연적이진 않아요. 모두가 글로 나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승리를 거둔 집단은 다 이 모델을 따라간 집단이에요. 다 이 모델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대개 문명권에서 초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위계질서를 중심으로 왕권을 중심으로 제국들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몇몇 나라들은 지금 여기 아테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의 폴리스들 그리고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일부 그다음에 남미 이런 쪽에 보면요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어떤 지역들은 이러한 효율성을 거스르고 돌아갔어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폴리스의 역사를 보면 기원전 7세기에서 8세기, 6세기까지는 끊임없이 권력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뒤돌린 겁니다.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걸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필연성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죠. 집단적인 의지가 그렇게 형성된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라는 이름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 얘가 지금 5월 광주입니다. 제 스승님이 5월의 사회과학이라고 역작을 쓰셨는데 이 5월 광주 항상 여기 모이신 분들은 잊지 못하는 경험일 겁니다. 5월 광주에서 저는 항상 그런 예를 들어요. 마지막에 전남도청에서 맞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동 안에 합리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행동 안에 승리할 가망이 있나요? 그 무기와 수를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갑자기 뭐 앞으로 미래 민주주의가 언제나 한국에 7년 있다가는 시위가 일어나서 세상을 바꿀 거다 생각했을까요? 그런 상관 없죠. 그런 합리적 판단과 계산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요소들이 만들어지고 집단적으로 그게 민주주의라는 의지로 만들어질 때 실제로 민주주의가 강하게 발전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전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즉 민주주의의 발전을 일정한 역사 발전의 경로나 조건의 발현으로 보는 시각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근대화 이론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립셋 같은 사람들이 발전시킨 미국의 비교 정책의 근대화 이론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도 맞지 않아요. 이 근대화 이론으로 보면 중국도 설명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중국 설명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산당이 너무나 강한 힘으로 내리눌러서 중국 민주화가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이론을 따라가면. 근데 이 이론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합리성, 자유민권의식의 발전론. 저는 항상 4.19를 얘기하는데 한번 제가 4.19를 한번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역사. 자, 우리나라 보시죠. 해방과 분단. 45년 이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회적 민주주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가 됐을까요? 우리가 항상 배우지만 브루스 커밍스 뭐 낡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 남한 사람들, 북한 사람들은 어때까지 포함해서 해방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던 교육은 당연히 일제치하의 제정농권적인 교육이었고요. 나머지 거기에 반대라는 사람 상당수는 좌익이었어요. 그 좌익들은 의회 민주주의랑 관심 없었습니다. 실제로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의회주의라는 것 자체를 그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의회주의에 대해서 설명하지를 못했어요. 오랫동안. 독일도 그게 오랫동안 문제였습니다. 사회민주당이 제국의회의 다수당이 되는 순간에도 사회민주당은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45년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식의 의회 민주주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찢어져 가지고 싸움을 했죠. 48년 8월 15일 날 어쨌든 대한민국 남한의 정부가 수립이 됐고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고 온갖 정치 파동 끝에 53년에 정전 체결돼서 이때까지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나 교육이나 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4.19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4.19가 1960년에 일어났어요. 단 7년 사이에. 그 7년 사이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민권의식의 각성과 자유의식의 각성과 인권의식 각성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4.19를 일으켰느냐?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거와는 전혀 다른 게 4.19를 일으켰습니다. 4.19 혁명을 일으킨 것은요. 첫째, 한국전쟁을 통해서 한쪽에선 좌익이 밀려나고요. 한쪽에선 미국이 도와주면서 미국에 절대적으로 미국식 모델의 한국의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강한 반공의식 아래서 우리는 미국식의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나라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그리고 우리가 공산당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들이 싹 텄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에 또 하나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점.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데 제가 독일 아데나워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가는 바람에 아데나워 재단하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가장 한국에 부러워하는 게 뭐냐. 이 자리에 혹시 김누리 교수님이 계시면 화를 내실지 모르겠지만 독일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한국의 교육입니다. 한국의 교육. 사실 독일 교육이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가르칠 때 제가 첫 수업이 마키아벨리에 대한 수업이었는데 제 수업 받는 학생 중에 한 10%가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신병원을 가려면 저한테 사인을 받아야 갈 수 있거든요. 수업을 빠져야 되니까. 그렇게 이상적인 멋진 교육을 하는 나라에서 왜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상적인 나라 없습니다. 한국같이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 설명할 수 있는 법 하나밖에 없어요. 교육밖에 없습니다. 전부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 받으러 가가지고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다 머리에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민주주의, 미국이 좋은 나라, 미국의 모델을 우린 따라가야 되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주 교조적이라고 할 정도로 민주주의를 배운 겁니다. 그게 튀어나온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다른 요소들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미 주류로 갖고 있는 민주주의의 발전은 이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커왔다는 겁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요. 물질적 조건의 발전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적 가치, 민권의식이나 이런 것에 발전이 민주를 추동한 게 아니라요. 민주주의가 걔들을 끌고 갔어요. 민주주의가. 이건 뭐냐? 한국의 민주주의 발생은 이런 집단적인 의지의 형성으로서만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언제 그런 의지가 형성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도 가끔 보고 제가 굉장히 다양한 역사책을 읽는데요. 저는 사실 역사책을 읽을 때가 되게 행복하거든요. 근데 역사책을 읽다 보면 선생님 그런 패러다임이 있죠. 가장 간단한 패러다임은 역사를 선과 악으로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다는 거 100년 전쟁 같은 그러한 그 역사 프레임 보면은 한국의 근대사를 선과 악으로 딱 나눠요. 이 선은 악은 기득권 집단일 수도 있고요. 매판 세력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친일 세력일 수도 있고 거긴 무엇이든 대입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의 기록으로서 전체 역사를 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저는 86년 대학을 들어왔지만 흔히 말하는 586 세대들이라고 말하는 중에 여전히 그런 게 있거든요. 아니 그 당시에도 전두환 독재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싸웠는데 오늘날도 전두환 독재에 대해서 저렇게 옹호하는 자들이 있어? 야, 이게 세상이 변하질 않아 쟤들하고는. 아주 끝을 봐야 되라고 보는데 이게 하나의 프레임이라서 그렇지 사실 한국의 정치를 한 발짝 떨어져 보잖아요. 그럼 한국 정치 굉장히 발달한 정치입니다. 한국 정치 굉장히 발달한 정치. 최근에 한국의 정치가들 중에 빅 스캔들 들어보셨어요? 별로 못 들어보셨죠? 그죠? 한국의 정치가들, 한국의 공무원들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그죠? 한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높아요.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말하기엔 너무 높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악의 대립의 프레임이라만 보면, 그죠? 내가 승리할 거냐 질 거냐 프레임만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발전해 왔나. 그럼 이제 제가 지금부터 제 프레임을 말씀드려 볼게요. 87년 교육의 힘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저항의 현장에 제일 먼저 나갔어요. 노동자 대투쟁은 87년도 88년입니다. 노동자들은 거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배운 화이트 칼라들의 운동이었어요. 이 배운 화이트 칼라들의 운동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대략 노무현 노사모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배운 화이트 칼라의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잘 보세요. 요새 와서 한국의 극우가 뭐 몇 퍼센트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웃겨요. 왜 웃기느냐? 한국의 노태우가 87년도 12월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대통령 후보자가 건 지지가요. 30%를 훨씬 넘었어요. 그죠? 사람들 다 알았어요. 노태우 정권이 전두환 정권하고 같이 태어난 정권이라는 거를. 하지만 30%를 밀었어요. 오늘날과 그렇게 많이 다른가요? 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배운 사람들이 한 민주주의 운동에 저는 정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점. 정권 못 바꿨잖아요. 여기서. 정권 못 바꿨죠? 그 다음 선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선거, 다음 대통령은 김영삼이었죠. 3당 합당으로 보수 재편이 일어났는데 그거 못 막았어요. 3당 합당으로 보수 재편이 일어났는데 그걸 못 막았다고요. 못 막았고 김영삼 대통령이 됐어요. 김영삼 대통령 되고 초기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90%를 흡과했고요. 그 무렵에 이미 학생운동은 주저앉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학생운동의 세력은 현저히 약화되기 시작했고 96년 연세대 점거농성을 끝으로 한국의 학생운동은 완전히 소멸합니다. 거의 완전히 소멸합니다. 그죠? 지금 무슨 얘기냐? 한국의 민주주의의 의지만으로 바꿀 거는 여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의지가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승리의 서사로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한국 사회는 뭐가 바꿨느냐? 오늘날 한국 사회를 만든 건 뭐냐? 이겁니다. 97년 외환위기. 97년 외환위기라는 게 우리를 바꿨어요. 97년 외환위기.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게 들리지만 어마어마한 국난이 일어나면서 당시 한국의 기득권의 주축을 이루고 있던 많은 재벌들이 해체됐고요.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당도 넘어갔어요. 정권이 넘어간 거예요, 처음으로. 그 이전에 김대중 씨,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지만 김대중 씨는 실제로 난 이제 정계 은퇴했었어요. 정계 은퇴했었다고요. 그런데 김대중 씨가 들어오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이 외환 위기라는 게 한국 사회를 바꿨어요. 어느 정도로 바꿨느냐? 제가 97년에 안재원 생을 만나서 라틴어를 배우고 98년에 독일을 갔는데 독일을 갔다가 99년에 돌아오니까 너무 놀랐어요. 이게 제가 알던 한국 사회가 아니에요. 1년 만에 왔는데. 일단 사람들 머리 색깔이 달라요. 제가 학교를 독일 떠날 때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밥을 사주셨는데 뭐랬냐면, 야, 내가 다른 건 다 이해하는데 블론드들 나 이해 못한다. 도대체 왜 노란 걸로 물들이고 다니냐. 공항에 내렸는데 온통 머리 색깔이 화려한 거예요. 완전히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물결을 타면서 한국 사회가 완전히 리버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치 문화 리버럴로 바뀌어버리고요. 전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회가. 사회 문화부터 전체적으로 이 위기가 물갈이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 실제로는 중요한 변혁 원인입니다. 재벌도 그때 상당히 많은 구조가 바뀌었고요. 일본이나 중국은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소위 재벌이라는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중국 정부가 그거를 부패 잡겠다고 지금 설치지만 저는 못 바꾼다 생각합니다. 그거 바꿔본 나라가 없어요. 한국은 뭘로 바꿨느냐? 재벌들 주식이 절반으로 떨어지고요. 줄줄이 넘어지니까 바꾼 거예요. IMF가 니네 재무제표부터 모든 회계 주식 관행까지 다 정상화 안 닿으면 돈 안 주겠다 그러니까 다 바꿔버린 거예요. 당시. 한국 사회가 한꺼번에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부족한 점은 여전히 있었지만, 두 번째, 전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경제 위기를 막고 민주정부가 들어와서 그 정부가 이어진 나라가 없어요. 왜냐? 이 위기란 게 극복이 안 되거든요. 새 정부를 데려다 놓고 야, 니네가 극복해라 데려와도
극복이 안 됩니다. 경제 위기라는 게 시스템을 바꾸는데 이게 극복이 되겠습니까? 대부분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혼란을 겪다가 무너지고 그 다음엔 더 극단적인 정부가 들어오는 걸 반복한 게 남미의 역사예요. 남미의 포퓰리즘에 그렇게 등장한 거예요. 남미 포퓰리즘들이. 근데 한국은 운이 좋았어요. 한국은 또 운이 좋았어요. 무슨 운이 좋았느냐? 물론 운이란 건 운을 이용하려면 마키아벨리적으로 말하면 역량이 있어야 운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세계화가 열렸어요. 세계화가. 한국이 그때도 줄줄이 FTA를 체결하면서 세계화가 열렸는데 이건 뭐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시장이 열린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독일이 왜 그렇게 부밍을 했느냐? 간단합니다. 독일 수출로 먹고 살거든요. 독일 수출로 먹고 살아요. 세계에서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독일도 안 좋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유럽 통합을 통해서 갑자기 시장이 27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당연히 독일이 부밍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붐을 타고 한국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가 살기 되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중국은 굉장히 안 좋죠. 왜? 중국은 한국과 똑같은 비슷한 단계에서 즉 성장률도 떨어지고 한국이 이미 92년도에 보면요. 한국도 이미 92년부터 경제를 살리라는 말이 경제를 살립시다라는 말이 일상적이었거든요. 중국도 그런 단계인데 중국은 지금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중국에. 두 번째, 한국의 또 하나 이렇게 성장을 해도 국가가 여러분 뭐 중진국 트랩이라는 거 그건 좀 이상한 이론이긴 한데 거기서 한 가지 맞는 이론이 있어요. 경제가 발전하려면 경제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1차 산업 중심, 2차 산업 중심, 3차 산업 중심. 한국은 지금 제조업부터 4차 산업까지 다 갖고 있다 그러죠.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한국이 대단히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은 굉장한 효율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너무 빨리 경제가 성장해서 그래요. 그리고 재벌들 때문에 그래요. 재벌들이 한쪽에서는 제조업 갖고 한쪽에서는 첨단 산업을 투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다 갖고 있는 거야 한국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장한 미국 같은 나라는 제조업 다 치워버리고 다른 서비스업이나 금융관광업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미국은. 그죠? 이런 나라가 또 하나 있어요. 어디냐? 중국이죠. 그런데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이거는요 생산성이 떨어져요. 이렇게 돼버리면. 한 나라가 예를 들어 한국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 어떤 사람이 공장 가서 벌 수 있는 돈이 있고 농촌에서 벌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지금은 농촌 수입의 상당수를 국가가 많이 보전을 해주잖아요. 그죠? 어디가 더 생산성이 높겠어요. 그죠?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래된 산업 구조가 온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부담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뭐랍니까? 옛날 우리나라 예를 들면 자연자원 탄광어로 먹고 살다가 중화공업으로 발전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탄광업 구조조정했잖아요. 시장적으로 돈 투여하고. 이게 전부 국가의 부담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정말 놀랍게도 이건 우리나라 현중하시는 분들은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중국이 열렸어요. 중국이. 한국에 더 이상 경제 역량이 없는 산업이 중국으로 다 갔다고요. 중국으로 우리 기억하시죠? 이 무렵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나가서 일했는지. 그죠? 한국에서 더 이상 그 가망할 수가 없는 공장들이 다 중국으로 이전을 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값싸는 원자재가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그걸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에 받아다가 해외에 갖다 팔았어요. 어마어마한 조건인 거예요, 이게. 즉, 구조조정에 부담이 없이 한국 구조조정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에. 우리 중국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죠? 중국이 안 좋아지면 한국은 같이 안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한국은. 그 점에서 아까 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이도 맞는 말씀이죠. 그죠?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보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정부가 인기를 얻고 다음 정부까지 창출돼서 노무현 정부까지. 그죠? 이게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거예요. 경제 위기를 겪은 나라가 이런 패턴으로 발전한 적이 별로 없다고요. 별로 없고 더 웃기는 건 그 사이에서 이제 그러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느냐. 이 한국의 위기 극복에 한번 보세요. 빠른 속도로 위기 극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국민소득이 2만 불 가까이 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를 찍었나 보세요 지금. 그리고 실업률은 얼마나 낮은가 보세요. 이런 조건이니까 한국이 뛰어넘은 거예요. 한국이.
이 어려운 페이지를 뛰어넘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잘 안 만들어지고 이런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주체 역량이 옛날에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흔히 국뽕들이 하는 얘기 있죠. 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만들어진 나라 중에 국민소득 국가 규모 5천만 이상에다가 국민소득 얼마 해가지고 그걸 통과한 나라가 거의 없다. 한국이 유일하다. 맞아요. 왜 유일하냐? 이런 조건이 만들어진 나라 한국이 유일해요. 그리고 이런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나라 한국이 유리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한국 모델을 따라가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한국 모델의 끝은 어디냐? 권위주의적인 발전 모델의 끝은 어디냐? 저는 IMF였다고 봐요. IMF 때 한국 정부가 보여준 무능, 경제 구조의 파행성을 보면요. 그렇게 가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한국은 그거를 어떻게든 이렇게 뛰어넘은 거예요. 네? 실업률이 저렇게 낮고 경제 성장률이 저렇게 높은 거예요. 그러면 저 정도가 되느냐? 여러분 중국 지금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그래요? 5%. 5%가 되니 안 되니 지금 4%, 4.5% 이제 3%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지금 그 당시 소득도 낮아요, 지금. 낮은데 3%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얼마나 경이적인 건지 보실 거예요, 이게. 이 숫자가 한국이. 이렇게 해서 5년, 10년을 갔어요. 그리고 첨단 산업 반도체 붐이 일면서 그다음에 막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나가지고 또는 우리의 민주적인 의지만으로 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지금은 뭐냐? 보시면 중국과 무역 성장이에요. 중국과 무역 성장. 이제는 중국과 상생하는 구조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상생하는 구조로 가버렸죠. 그러면 미래는 어떠냐? 아까 김어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난 5천년 역사에서 지금과 같은 시기가 있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시진핑 트럼프 미 대통령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핵잠수함 가지고 저희 중국 잠수함 추적하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핵잠수함 만들게 해주려고. 저는 어떤 생각이었느냐. 그날 제가 다른 중국 전문가들하고 우연히 같이 있었거든요.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반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내기를 했어. 거기 있는 중국 전문가 저랑. 시진핑이 그 다음날 회의를 할 때 저게 영향을 끼칠까 안 끼칠까. 저는 안 끼친다고 봤어요. 나는 반대편에서는 끼칠지도 모른다고 봤어요. 근데 결국은 중국이 받았죠. 쉽게 말하면 지금 한국의 위치는 뭐냐. 옛날 한반도 운전자론 때랑은 또 달라요. 문재인 정권 따라. 지금은 한국이 두 손을 다 미국에 쥐는 것보다는 한 손이라도 한국에 힘을 주는 게 중국으로 더 필요한 단계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사실은 IMF 직후와 비슷한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중국으로도. 물론 중국하고 중국 경제와 선순환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미국 경제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야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돼버렸고 그냥 원 오브 댐이 더 이상 아닌 거죠. 그죠? 중국으로서도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한국은 지금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끌고 온 민주주의의 의지는 어디로 갈 것이냐. 민주주의 의지는 어디로 갈 것이냐. 민주주의 의지는 어디로 갈 것이냐. 전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많은 나라들이 성장하다가 성간 우주에 들어가서 추락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추락한 나라 보이시죠? 영국. 그죠? 영국은 아주 전형적인 예예요.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사회학자들,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론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저 이론은 영국의 예는 뭘 보여주냐면 전쟁을 안 해도 지가 무너지는구나를 보여주는 거죠. 전쟁을 굳이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무너지는구나, 영국이. 지금 미국도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죠. 안으로 무너져 내리는 거야. 누가 전쟁을 걸어서가 아니라. 그죠? 물론 미국의 미래는 어떨지 아직 모르죠. 그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떠냐? 한국 같은 경우 어떠냐? 애석하게도 한국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비슷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선진국들, 우리보다 앞서서 간 나라들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한국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한국에서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거는 또 교육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은 이념지향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세요 한번.
한국의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을 너무 많이 배운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한국의 여권 운동, 페미니즘 운동, 그죠?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 굉장히 기반이 약해요. 약하고 역사도 길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페미니즘이 들어왔을 때 한국의 페미니즘 온갖 사조가 다 들어오고 그걸 사람들이 열심히 토론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 그 한국 민족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요. 뭐 열려 있어 이런 국뽕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한국의 문화가 그렇게 잡혀 있어요. 굉장히 개방적인 외부의 영향이 굉장히 개방적인 거죠. 물론 그 이유는 우리 껍빛단리 같은 소설에서 보듯이 워낙 어느 방향을 타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많이 좌우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빨리빨리 움직여요. 빨리빨리 움직여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버스 타본 분들 아실 거예요. 이 버스가 어디 내린지를 몰라요. 어디 세우는지 몰라요. 그러면 30분에 한 번은 버스를 잘못하면 1시간 동안 난 서서 가는데 나보다 늦게 온 녀석은 눈치를 보면 앉아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버스가 오면 벌써 어디 있을까 눈치 딱 때리고 심지어는 막 보도에 내려와요. 여기요. 예. 이게 한국 사람들이 완전히 훈련을 받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이 그런 이념적 성향이 강하고 그런 이념적 성향이 한국을 어디까지 밀고 오고 있느냐 하면은 굉장히 민주적으로 개방된 시민사회로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민주적인 시민사회를 한국이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게 아주 관건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한국 사회의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받았어요. 이게 지금 제가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제가 책을 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라는 책을 쓰고 작년에 그 점오 책방이라는 곳에서 북톡을 했는데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미래 한국 사회 위협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단연코 관료제요라고 했어요. 관료제. 이해를 못 하셨어요. 왜 관료제? 왜 당시에는 여전히 내란 재판 진행되고 있던데요. 왜 관료제냐? 나라가 노멀해지잖아요. 그러면 큰 빅 이슈가 없어져요. 빅 이슈가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나라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관리 행정화에 들어갑니다. 그죠? 큰 대립이 이슈가 없으면 대개 이익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뭐냐? 그러면 공공선을 돌보죠. 공공선 자체가 위협받지 않으면 이제 공공선을 잘 관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공공선을 넓게 보면 공공선이지만 좁게 보면 국가이성이에요. 프로이센 관료들이 만드는 국가이성이 무슨 뜻이냐면요. 프로이센에 있는 모든 당파들은 다 편파적 이익만 추구하는데 교육받은 프로이센의 관료들은 투철한 국가의식이 위해서 국가의 이익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걸 수호한다는 거예요. 그 국가이성론입니다. 레정레따르 하죠. 그죠? 국가이성입니다. 사실 공공선을 우리가 좋게만 보는데 공공선이 국뽕식으로 너무 좋게 해석되면 그게 국가이성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지금 보세요. 한국이 지금 여전히 내란 재판 진행 중이고 뭐 주변에서 많은 말이 있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날 더 이상 한국의 민주주의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권위주의로 전복시키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요즘 뭐의 시대예요? 국익의 시대잖아요. 국익의 시대. 국익의 시대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앞에 득세하느냐? 테크노크라트들이 득세해요. 왜? 관리를 하는 데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관료를 따라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장기적이고 중요한 구조개혁의 이슈들은 다시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 왜? 이 모든 게 민주적으로는 너무나 정상적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다는 걸 최근에 보셨죠? 어디서 보셨습니까? 이번에 삼성 파업 사태 때. 삼성 파업 사태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판단해요? 저거를 하나로 판단해요. 국익이라는 것만 갖고 판단해요. 국익. 그리고 국익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하면 국익을 숫자적으로 정확히 계산해서 어떻게 분배하고 나누는 것이 가장 국익에 맞을 것인가를 계산하는 관료들의 몫이에요. 그걸 우린 절대로 못 따라가요. 나중에 A가 I가 오면 더 못 따라가겠죠, 우리가. 그죠? 저는 이런 테크노크라시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위협은 특히 걱정된 유능한 테크노크라시들은 분명히 국가에 중요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이슈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합리적인 아규먼트나 합리적인 계산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요 말씀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종종 요새 AI 만드는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 하던데요. 아니 어떻게 관료들이 민주적 규범에 따라 움직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지요. 우리가 그리스의 민주주의에 해당되는 첫 단어 중에 하나가 이소노미아라는 단어. 이소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노미아 법률적으로 동일하다.
법률적으로 동일하다. 그죠? 법률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요. 투키디데스의 원문을 읽어보면 사실은 제가 아까 안재원 교수한테 그리스어 배우라고 인커리지먼트를 받고 세상 쓸데없는 짓 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제가 친한 친구니까 농담을 한 거고 그 원문을 읽어보면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투키디데스가. 하나는 과두제적 이소노미아가 있고 하나는 민주적 이소노미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이소노미아는 평등이라는 정치적 평등이라는 개념조차도 이거는 힘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재해석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세력에 등장하면서 과두제들이 갖고 있던 이소노미아 개념을 더 레디컬하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라는 게 제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진화해요. 현재 특히 그 안에서 어떤 민주주의는 당파적 의지에 따라 진화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17세기에 귀족들 옆에 있던 볼테르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민권 평등 개념과 오늘날 자유민권 평등 개념은 달라요. 왜?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세력들이 그 개념을 변형시키고 넓혀왔으니까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관료들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느냐?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디 있느냐? 뻔한 얘기지만 이 자리가 인문학 연구라서가 아니라 하나는 한국 사회의 교육적인 인문학적인 가치, 공동체적인 가치,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관료자들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도 지금 관료로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결국은 국가가 당장 눈에 안 보여도 재원을 들이부어야 돼요. 여기다가. 저도 그러려고 재단에 와 있는 것입니다만 그게 잘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제가 이제 아까 하고 있는 책 프로젝트의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수집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못한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예를 들면 그 마가렛 세처가 신자유주의로서 그 영국의 교육예산 다 삭감시키고 대학 못 가게 하고 대학들 교수들 전부 앵벌이하게 다니고 그렇게 만든 결과가 어떻게 영국의 시민사회를 파괴했는지 미국이 1980년대로 이루어진 그 교육행정 합리화 정책, 기업가적 총장들의 그 정책이 어떻게 미국 사회에서 인문이나 가치 교육을 다 무너뜨리고 그 결과가 미국 대학을 저렇게 만들었는지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요, 완전 형편도 다른 중국 대학, 대만 대학, 한국 대학 다 모아놓고 세계 대학 평가 순위를 따지는가 물론 중요하죠. 한국도 그걸 통해서 계속 합리화해야 돼요. 하지만 더불어 중요한 것은요, 누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죠. 전 그게 유감입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막바지에 들어와서 앞에 내용은 잘 못 듣고 이제 뒷부분만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인문학적 토론이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말을 이제 신문 기사에서도 많이 읽고 그런 다음에 다른 특강에서도 많이 들었던 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은 선생님들에게 좀 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은 이 책 읽기 프로그램이나 그런 예산을 더 증가시켜야 된다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측면에서 이 인문학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걸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 답은 그걸 포함해서 다. 그 독일은 전통적으로 1812년에 훔볼트 12년 맞죠? 제가 훔볼트 대학 출신인데 잘 모르네. 훔볼트 대학이 만들어지고 나서 전통적으로 독일은 원래 이공계통은 대학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죠? 이공계통은. 그러다가 이제 기술대학 테크니슈 유니버시티라는 걸로 만들어졌죠. 근데 그 기술대학을 베를린 공대, 위는 공대를 만들 때 반드시 거기에 같이 뭘 만들었느냐. 베를린에 가시면요. 베를린 공대 도서관에 고전 그리스어 원전 끝내줘요. 그 만든 거예요, 그거네. 왜? 이런 교육 안 시켰더니 애들이 전부 나치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전부 다 만들랜 대로 다 만들더라. 큰일 나겠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당장 지금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정책 관리자의 시선이에요. 정책 관리의 시선은 뭘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겠다를 묻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문학이나 어떤 가치를 발전시키는 문제는 그렇게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장 뭘 했더니 뭐가 나오더라는 코릴레이션을 정확히 하자 그러면 사실 인문사회과학은 투자할 가치가 별로 없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가 멀리 바라보고 그냥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돼요. 이게 제가 인문사회 본부장으로 갖고 있는 신념이에요. 뿌려야 됩니다. 뿌리지 않고 아주 우리가 옛날 산업발전 패러다임처럼 어디에 얼마를 꽂았더니 얼만큼의 아웃풋이 나오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안 되는 증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졌죠. 우크라이나 전쟁. 대한민국에 우크라이나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어지니까는 우리 학교에 그래도 이게 여기 서울대학교에는 뭐 신범식 교수님 같은 분들, 그다음에 뭐 러시아를 하신 분들 가서 설명도 해주고,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는 뭐 원래는 데리다 철학 공부하시던 분이 또 그것도 설명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뭐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저히 없죠. 이란 사태? 과연 그걸 설명할 사람이 몇 사람 되나요? 그죠? 인문학적 가치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과거 경제발전 패러다임도 그렇게 생긴 성장이 안 돼요. 옛날에 못 살 때는 신발 공장 몇 개 세우면 신발 몇 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원천 기술에 투자해야 될 테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한국이 그거 패러다임 전환을 잘 못해요. 그죠? 그 인문학 쪽이나 사회과학 쪽은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를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 마인드를 바꿔줘야 되는데 관료들은 나빠서가 아니에요. 관료들은 원래 일할 때부터 인풋과 아웃풋이 비슷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국가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관방학이라 그랬는데 관료제의 출발, 관료들은 누구냐? 원래는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관방이잖아요, 관방. 그죠? 재산 관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입출입이 분명해야죠. 그런데 그런 패러다임으로는 안 된다. 적어도 한국이 발전해온 흐름 자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그런 협소한 시각을 지니면 안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패러다임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인문사회과학자는 무조건 다 돈 줘야 된다. 당연히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뭐 신라시대 머리 깎고 뭐 절에 들어가면 전부 다 군역 면제해주고 다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경쟁력은 유지를 하되, 그러나 국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관악산 올라가잖아요. 관악산 올라가면 관악산에 저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산을 가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해요. 길이 나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길이 원래 나 있던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거길 가려고 그러니까 길을 놓은 거예요. 거기 가기 위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어떤 길가 저길 갈 수 있을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 먼저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합리성이라는 거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발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인문학에 투자하는 게 우리 지금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인문학에, 사회과학에 투자해야 한다는 걸 디폴트를 놓고 계산하잖아요. 그럼 다른 계산법이 나와요. 지금은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존 기업적 마인드의 계산법에 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안에서 우리 나름의 계산법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 관료제 문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앞으로 이게 문제다 그랬는데, 저도 관료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은 관료제를 이게 어떻게 개혁해야 되느냐. 그 중에 이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같은 그 고시제를 통한 어떤 충원 방식, 이게 뭐 고려 시대 그 과거 제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그들이 사실상 보면은 우리를 추동하기도 했지만 가장 맡고 있는 어떤 그 자기네 틀을 벗어나는 행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1년에 1mm만 나가도 이거는 엄청난 거다 그러는데 절대 관료들은 1mm를 안 나가죠.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고 항상 무슨 변화를 요구하면은 관례를 얘기하고
이전까지 그 해왔던 어떤 원칙과 관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갖다가 개혁하기 위해서는 관료제의 충원 시스템 문제를 우리가 좀 가장 먼저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런 거를 포함해서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는 저 관료제의 타파, 앞으로 어떤 한국 관료들의 관료주의화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질문도 그렇지만 두 번째 질문도 제가 많이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들인데, 관료제를 퇴파하는 방법은 막스 베버에 하면 없지요. 사실은 관료제는 전문화, 원래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관료제는 관리자죠. 뷰로크라시는 뷰로라는 게 원래 책상을 얘기하거든요. 서류함이 많이 달린 책상을 얘기하는 건데, 책상 앞에 앉아서 서류로 하고 있는 사람들 관료제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날은 관료제의 정당성은 전문화죠. 그건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문화의 필요성은 그리스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는 선출을, 그죠? 선출 라틴어로 엘리고, 그죠? 엘리기에라는 거죠. 선출. 그게 이제 일렉션이고 불어는 엘리트가 되겠죠. 선출된 자들. 선출을 우리는 민주주의적 원칙이라고 그러지만 원래 선출은 반민주주의 원칙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레오파고스에서 그 귀족들이 하던 게 선출이죠. 귀족들이 능력주의 선출. 그죠?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대부분 아테네에서는 제비 뽑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 장군. 그죠? 스트라테고이들, 장군들, 그 다음에 뭐 재무관들, 이런 애들은 전문가를 뽑았었어요. 그 이후로 전문가에 대한 이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특히 아까 충원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합리적인 충원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그리고 누구나 봤을 때 보편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충원제를 안 만들면 그 다음에 뭐 음서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다 끼어들잖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어떻게 대학생을 충원할 것인가 항상 막혀 있는 게 그거잖아요. 뛰어넘고 싶어요, 획일성을. 근데 뛰어넘으려고 그러니까 더 많은 문제가 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막스 베버는 없다고 봤고요. 저도 상당히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해결책은 없는데, 그러나 관료제가, 우리가 관료제를 그렇다고 좀 봤을 때, 관료제가 전 세계 관료제가 다 똑같으냐? 이건 그렇지 않아요. 제가 꽤나 많은 나라의 관료들에게 시살림을 당해봤는데, 어떤 나라의 관료제는 열려 있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외부의 시민사회의 인풋에 열려 있는데 어떤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열리게 만들 것인가, 끊임없이 열리게 만들어 놓을 것인가, 이 원칙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원칙을 따르는 여러 가지 방법은 물론 이제 고시 중심의 충원도 문제가 있지만, 관료 안에서 직제의 구성이라든가 순환 보직이라든가 또는 승진 인사 규정의 원칙이랑 이런 것도 바꿔놔야 되죠. 연구재단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관료가 될 수 있는 집단인데, 저 같은 외부 사람들을 본부장 그리고 단장으로 데려오는 이유는 그런 관료제적인 한계를 넘어서 다른 전망도 같이 구성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현재를 잘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고, 밖에서 온 학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바꿔야 되라고 말했는데, 이걸 조화를 이루기는 어려운데, 이걸 조화로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나라 연구 지원 정책도 이제 만들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관료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법은 없으나, 그러나 전 세계의 관료제가 매우 다르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덜 경직되고 그리고 더 민주주의 예민한 관료제를 만들 것이냐. 이게 조금 잘못하면 관료제들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동안 관료들이 제일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근데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법은 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무책임한 답으로. 그 부분에 좀 첨언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실 플라톤이, 우리 당장 예를 들면 이런 걸 들 수 있어요. 여의도 의원들, 실무능력상 제일 무식한 놈들이 민주주의에서 뽑혔거든.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고 우리가 국내 뜻이고 헌법기관이라고 떠들어요.
on the one side, on the other side 이제 오랫동안 한 관료들하고 이제 이렇게 부딪혀 보면 소위 테크노크라시아와 데모크라시아의 충돌이 이제 일어나는 대목. 그 대목에서 이제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전체, 폴리티의 전체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뽑는 사람도 잘 뽑아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전쟁하고 음악 뭐 하는 데는 뭐 다음에 전문가가 해야지 그 모르는 사람이 의사가 뽑혀서 할 수는 없지 않냐. 내가 아픈데 뽑은 사람 중에 의술을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이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이 수준이 떨어질 때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테크노크라시를 끌고 가는 거는 하는 거는 결국은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신 윤비 교수님께 박수 한번 치고 한 5분 쉬었다 다시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